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사법,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인데요. 최근 이 강사법을 피하기 위한 대학가의 꼼수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학교의 대외비 문건이 공개되며 파장은 더욱 커졌는데요. 고려대학교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대책위원회가 지난 22일 본관 항의 방문을 진행했지만 교무처장과의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대학이 왜 강사법을 피하려고 하는지, 학교의 대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 문민기 강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강사법에 관한 일련의 사태들에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고 기조에 대한 설명 또한 또 부탁드립니다. 네, 이 강사법이라는 게 2010년에 그 조선대에서 강의를 하시던 서정민 선생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사건이 이제 기폭제가 되어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는 좀 법령상의 미비한 부분들이 많아서 대학 당국은 물론이고 이제 당사자인 강사들도 이 법안의 시행을 반대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유예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에는 이 강사 측 대표 4인과 대학 측 대표 4인, 그다음에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 4인이 모여가지고 총 18차례나 회의를 진행을 했고 거기에서 합의를 이뤄내서 이제 만들어진 법안이 요즘 얘기되고 있는 강사법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모여서 합의를 했다는 것에서 대학 당국은 이 강사법에 내실 있는 실행을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 대학에서는 이 강사법을 빌미로 해가지고 대학의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대학에서 이제 이윤이라는 걸 최우선 목표로 삼게 되면서 이 대학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려고 했던 게 이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꽤 이제 시간이 흐른 10년 정도 전부터 이미 이야기가 되고 있던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강사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흐름이 현재의 모습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문제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지점은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있고 서울에 소재해 있는 좀 고려대 같은 좀 규모가 큰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런 이 상대적으로 뭔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을 만한 이런 학교들에서 먼저 강사들을 해고하는 식으로 이 강사법에 대한 대책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이 지방에 있는 좀 규모가 작은 대학들이나 아니면 재정적인 것들이 더 어려운 학교들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강사들을 해고하는 대책을 거의 따라가는 식으로 추후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학이 구조조정을 강사법을 빌미로 더욱 가속화를 시키고 있고 또 이것이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연쇄적인 우려가 또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현재 강사법 시행으로 약 5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부담된다면서 이를 피하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사들의 임금과 총 수입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추가 지출이 학교의 재정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2017년에 대학 예산이랑 지출을 좀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고려대 같은 경우에 2017년 기준으로 이제 시간 강의료로 책정된 게 서울 캠퍼스랑 세종 캠퍼스랑 이제 의대까지 합쳐서 총 101억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1년 예산 수입이라고 하는 등록금 수입과 비등록금 수입을 합쳤을 때 6,553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강사료라고 하는 게 1년에 1.55% 정도 지출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사들한테 지급되는 강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등록금 회계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럼 등록금 회계 비율로 따져보자 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등록금 수입이 총 3,545억 원이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101억 원은 약 2.87%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려대에서 이 강사분들께서 담당하고 있는 강의 비율이 약 30%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30% 강의하는 강사들이 받는 그 돈은
전체 학교 등록금 회계에서 3%도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현재 이 강사료라고 하는 건 정말 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무처장님께서 인터뷰하면서 말씀하셨던 추가 55억 원이 들 거다라고 했던 것이 있는데, 이 55억 원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적은 돈은 아니죠. 적은 돈은 아닌데, 이 학교 1년 수입을 생각해 봤을 때는 1%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0.8% 정도 되는 그런 돈인데, 그리고 또 이 55억 원이라는 것도 최대치로 잡은 거기 때문에 향후에 법이 시행되면서 강사들과 이 계약 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시 줄어들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대에서는 이 등록금으로 따져도 전체 2%가 안 되는 돈이 이제 증액되는 게 필요한데, 그걸 빌미로 해서 지금 강의도 전체 강의 숫자에서 약 20%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졸업 이수학점 같은 경우에도 13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이걸 비율로 따지면 한 7%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 있는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 피해나 부담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강사들을 자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말 고민 없이, 그리고 제일 손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강사들이라는 또 제일 약한 고리들을 공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현재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교육을 고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돈이라고 하는 이윤을 고민하는 곳인지 약간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 수입을 고려해 봤을 때 너무 극단적인 방법으로 학교가 이 방법을 택한 것은 아닌가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교무처의 대외비 문건 이외에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목개설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강의 개설 자체를 본부에서 통제한다는 항목이 새 공문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학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뭐 이제 전공 수업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이름의 전공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수업 내용은 천차만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공 과목들을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폐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수업, 듣고 싶은 수업을 못 듣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강의 수를 줄이게 되면 저희 같은 강사 입장에서는 또 설 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과목을 개설을 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수업을 하나 여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학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수업을 개설하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통제하고 제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학문의 자율성, 학과가 가지고 있는 또 자율성을 좀 저해시키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요즘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이야기하면서 변화하는 것에 좀 더 빠르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오히려 이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제를 하고 제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변화에 발맞춰야 된다는 말과는 오히려 상충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사실 시간 강사라는 개념 자체가 대학이 가르침에 있어서 어찌 보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용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학교가 강사법마저 피해가려고 하는 현실, 이 현실을 이제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교육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학이라는 곳이 이제 뭘 하는 곳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보통은 다들 교육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 강사법에 대한 고려대의 대응을 보면은 이게 과연 교육을 고민하는 곳인지 이윤을 고민하는 기업의 행태를 보여주는 곳인지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 구조조정이 된다면 고려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게 우려가 되고요. 이 고려대라는 곳에 입학을 한 학생들은 좀 질 높고 수준 있는 그런 수업을 듣고 공부하기 위해서 온 것일 텐데, 이런 식의 강의 숫자를 줄이고 강의를 통폐합하고 그렇게 해서 대형 강의를 늘리거나 해서 수업의 질이 오히려 저해된다면
이 학생들 입장에서도 큰 피해를 받을 것 같고, 이건 교육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강사를 해고하겠다, 강의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 이제 신진 연구자들을 육성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 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학문 생태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신진 연구자들을 육성을 해서 학문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책임은 방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대학이라는 곳이 교육을 위한 곳인지 아니면 이윤을 추구하는 곳인지 또 이렇게 강사법이라는 것이 정말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이 맞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민기 강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문민기 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는 학교의 강사법 대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책위원회 소속 학우를 모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인사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대책위원회 소속 학우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재학 중인 학부생 김동현이고요. 이번 강사법 구조조정 저지대책위원회에 개인 단위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학교가 강사법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강의수 감축과 졸업 요구 학점 축소 등을 결정한 내용이 대외비 문건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학교의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학생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학교 당국이 이런 학생들의 삶 혹은 교육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안을 대비로 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절차적으로 비민주적이다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꽤 익숙한 모습이라는 점을 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2016년에 있었던 학사제도 개편안 혹은 미래대학 설립 과정에서도 학생들에게 좀 비밀리에 진행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이 학생들이 반발해서 안들을 좀 철회시켰던, 저항을 통해서 철회시켰던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각 과반 단위 학생회나 아니면 단과대학 학생회, 이런 기층 단위 학생회에서 전공 강의 수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전임 교원 수가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교원 수 확충 혹은 안정적인 강의 개설을 요구하더라도 학교 입장에서 지금 강사 선생님들, 그 전임 교원 선생님들을 찾고 있다, 혹은 뭐 학교 예산 배정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대처해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허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 대학 자본화라는 것이 2000년대 초반부터 등록금 투쟁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진행되었다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지금은 거의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대학 당국은 이번에 너무나도 좀 아니라고 손쉬운 태도로 대학을 경영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학생들을 자본주의적인 경영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학생들을 그냥 서비스를 충족시켜주면 되는 대상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간을 운영하고 지식의 생산 과정을 어떻게 촉진할지, 그 공공성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도 부재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가야 하는 문제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렇게 학교에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태도가 익숙해질 만큼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대외비 문건의 내용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항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매학기 개설되는 전공 과목 수와 각 과목의 분반수 감축이 있는데, 이 점이 학생들의 교육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바대로 교육권 문제에 관련해서 수강 신청 혹은 강의 수 다양성 확보, 안정적으로 전공 강의 개설할 것, 그리고 전임 교원 부족한 과들에 한해서 전임 교원에 필요한 만큼 충족시킬 문제들을 학생들이 오랫동안 제기해왔던 문제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교육권이라는 내용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물음을 던져야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권은 그저 수강 신청하기 좀 불편하다, 혹은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강의를 듣고 싶다
라는 차원의 문제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식인지,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만큼 학생들에게 제대로 확보가 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 과정을 학생들이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교육권이라는 권리의 내용에 포함되는 문제라 생각하는데요. 130학점에서 120학점 줄어드는 안도 지금 구조조정안 대비 문건이라고 일컬어지는 문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의 수 좀 줄고, 그리고 졸업학점 줄이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될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좀 더 우리가 배우는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권이 줄어들고, 그 지식이 전달되는 과정, 지식의 내용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미에서 교육권이 이런 점에서 축소되고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티칭 펠로우 활용 교과목 확대와 외국인 전임 교수 활용인데요. 학교에서는 시간 강사를 줄이고 대학원생 TF와 외국인 전임 교수를 활용해 강의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직 학부생이기도 하고 티칭 펠로우를 경험한 바도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드러난 문건의 판단에 대해서 판단하자면, 티칭 펠로우는 마치 저는 이제 서범대학 학생인데 중등교육에서 시간 선택제 교사 확대했던 것과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근본적으로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식 생산 노동자로 볼 수 있는 대학원생의 지위를 불안정한 곳에 위치시킨 후 비용을 최소화하여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강사법 시행 취지는 그 시행 대상, 1차적인 시행 대상인 강사들에게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생활면에서 좀 더 연구에 전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상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많은 수의 대학원생들이 강사 지위에 놓일 것이 뻔한데 그들을 이중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외국인 전임 교수를 활용하는 일은 저는 그 자체만 보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다만 대학원생 티칭펠로우 제도 활용하는 것과 외국인 전임교원 활용이 어떤 맥락에서 시도되고 시행되려고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 생각이 드는데요. 강의의 질을 높인다는 프레임이 오히려 학문 공동체의 어떤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그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안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적임을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 및 연구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구조조정 안과 함께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의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모순적이며 직접 비판하자면 강의와 연구가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을 허물고 교육 수준을 담보할 것을 외국인 전임 교원이나 아니면 대학원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의 대처가 대학원생 그리고 학생들에게 오히려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만들고 또 부담을 전가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의 강사법 피해가기 꼼수, 고려대학교의 학생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번 질문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강사법 피해가기는 대학 자본화의 흐름에서 대학 당국이 대학을 자본주의적인 경영, 관리의 원리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음을 좀 더 노골적으로 아주 조금 더 솔직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학문 공동체의 기반이나 학생들의 교육권보다 대학 재정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그저 사람들의 수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에서 이를 살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강사법 구조조정안, 이번에 폭로된 강사법 구조조정안은 이러한 위기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대학 당국을 비롯해서 교육부를 비롯한 국가 관료들, 나아가서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저희 학생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이 위기와 모순을 돌파할 수 있는지 좀 더 분석을 하고 정확한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좀 추상적인 차원에서 대학의 위기다, 재정 위기를 학생들 혹은 강사들, 대학원생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전가시키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럼 무엇이 문제이고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학생들 입장에서
강사들 입장에서 그 공공성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 본부 혹은 나아가서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고등교육 기관의 어떤 공공성을 강화를 어떻게 도모할지 이제는 좀 물음을 던지고 그 대안을 함께 구성하는 과정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의 위기와 교육의 문제가 학생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 전반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대위 소속 김동현 학우였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개정된 강사법은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8월부터 시행됩니다. 강사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되는지 학생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뉴스인사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